이미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로보택시가 운행이 될 거고요. 그때까지 저는 로보택시 일반에 대한 기대 전망에 의해서 주가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6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50개 도시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면 우버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버릴 겁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중반기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한 달 동안 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대단히 큰 물결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공포에 좀 빠졌었는데요.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미국과 중국이 물론 타결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관세를 다시 낮추는 이러한 국면이 시작됐고, 또 트럼프는 원래 미국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유럽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중동을 가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AI 경제의 새로운 국경을 만드는 뭐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또 경제가 빠르게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늘 아무래도 또 제가 나온 이유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거의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이 초읽기 이후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저도 공부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 공부한 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댓글에 부정적인 글도 써주시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들 같이 들으면서 저도 계속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그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바로 앞에 두고 네. 직전에 출연을 하셨는데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실적 발표 이후 좀 수치는 말씀하신 대로 좋지 않았지만 의외로 또 주가는 좋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량 판매 실적은 최악이죠. 사실은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그러니까 지난 4분기 실적이죠.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2025년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실적이 공개되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기 전에는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 반영을 됐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중저가 차량에 대한 생산 계획, 로보택시의 운영 계획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도지에서 저기는 이제 일을 완전히 그만두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게 중심을 도지에서 테슬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벌써 5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생산이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캡이라든지 세마이 트럭.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원래 목표는 일론 머스크 말로는 이제 내년 초부터 대량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이버캡이 이제 실제로 로보택시에 크게 이용될 것이죠. 핸들이 없는 2인승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도 좀 늦어졌지만, 이건 꽤나 늦어졌지만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가는 너바다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여기에 들어갈 부품 중에 많이 중국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세 때문에 일종의 딜리버리가 늦어지면서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중 관세 협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5,000대를 올해 생산하겠다고, 내년부터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 말이죠. 5,000대를 생산하는데 여기에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네,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금지를 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 생산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풀리면서 히토류가 다시 수입되면서 옵티머스도 차질 없이 저는 생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옵티머스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마이 트럭이 현재 90일이 물론 아직 유예 기간이라서 90일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현재 되도록 하고 중국이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방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면 저는 테슬라가 원래 계획했던 어떤 다양한 생산의 목표들을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6월 달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2분기 실적은 1분기 때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2분기 실적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조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월달 판매량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공식 통계가 안 나오는 지역이지만 간접적인 추론을 해볼 때 그리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저렇게 4월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5월달도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6월달에 원래 이제 신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저가 차량이 이 중저가 차량이 나오면 또 오스본 이펙트가 발생하면서 2분기 실적도 저는 좀 2분기 실적부터는 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 판매가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떨어지는 실적 부분을 상하이에서 가동되고 있는 지금 메가팩 ESS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생산은 이미 1분기 때부터 시작을 됐었고요. 이것이 실적으로 잡히는 건 2분기이기 때문에 상하이와 지금 미국에 있는 로트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ESS 부분이 대단히 폭발적인 양으로 판매를 이렇게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자동차 부분의 어떤 부분을 상쇄시킬 가능성은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분기처럼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뭐 1분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작년 말에 이제 488불 정도 이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정말 끝도 없이 나락을 찍다가 네. 바닥을 최근에 이제 4월에 214달러 네. 찍고 지금 너무 한 좋았는데요. 350달러 정도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 주가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가가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락할 수 있는 거는 로보택시 때문이지 2분기 실적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어떻게 상승 곡선을 만들고 어떻게 또 하락 곡선을 만들 수 있는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로보택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어떠한 가치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 기대치에 의해서 멀티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멀티플 곱하기 실적 상승이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실적을 구체적으로 전망해 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말씀드리면 몇 대가 풀리느냐. 지금은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에서 테스트고요. 6월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가 분명하게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5개 도시, 5개 도시 정도에서 로보택시가 주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몇 대가 풀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면서 테슬라의 이것이 매출로서는 어떻게 연결될지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거는 멀티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곱하기 실적의 성장력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연결을 시켜버리면은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결정되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중국 시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중 갈등에 의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미중 갈등의 영향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아무리 뭐 테슬라는 90%를 이 벤더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또는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미중 갈등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로컬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부품 중국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격화는 테슬라에게 긍정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미중 갈등에 있어서 테슬라하고 애플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브랜드 차원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아니 그렇잖아요. 막 우리나라 뭐 대통령하고 막 미국 대통령하고 싸워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는 안 해도 괜히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는 사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든지 미국 제품이라는 느낌이 중국에는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성장이 되어 있지만 이 혁신적인 아이콘을 애플 같은 경우는 하웨이가 쫓아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BYD들이 막 BYD부터 진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지커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샤오미도 그렇고. 이러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도 좋은데 꼭 국뽕은 아니더라도, 중국 국뽕은 아니더라도 우리 브랜드 거도 괜찮은데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한데 우리 거 사지라는 생각이 왜 강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있어버리면 싫어 나 테슬라, 차라리 국산 살래, 이런 경향이 꼭 민족주의라든지 국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미중 화해 무드는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판매 실적에선 대단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요 부분에서 미중 갈등은 완화가 되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는 반드시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스완이죠. 그러니까 이 검은 백조가 갑자기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놀랍게 4월 달 등장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는 정말 경제적으로만 중국하고 이 갈등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넘어서 정치적으로 시진핑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하고 대립을 더 세웠지 중국 경제하고 각을 세운 것보다 더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분 모습 보시면 시진핑을 건들지는 않아요. 중국 정부를, 그러니까 정권을 건들지는 않고, 정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만을 건드려서 실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실리를 취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은 자본시장의 개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의 개방은 또 하나 무엇과 연결되느냐? 통화, 즉 위안화를 직접적으로 쉽게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환율 조작이라고 본인들은 표현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만약에 인위적으로 위안화 약화를 갖다가 특히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 때 여기서 관세 5% 올리면 위안화 5% 다 내려버리고, 여기서 또 5% 올리면 또 5% 내리고 이랬었잖아요. 이거 맞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무기를 뺏겠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리를 미국이 취할 수 있다라면 미중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면. 두 번째, AI 관련해서 바이든 같은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AMD 칩, 즉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해왔었죠. 이 부분은 계속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보니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쪽을 통해서 우회해서 수출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막기 위해서 뭐 칩에다 추적 장치를 달아라, 뭐 이러한 지금 요구사항까지 있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은 있겠지만, 더 큰 압박은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진 건 뭐냐면 중국의 AI 경제는 중국으로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을 막을 수 없을 수준으로 중국이 AI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딥식이라든지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은 지금 글로벌 경쟁력에서 미국에 있는 AI 모델들하고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특히 하웨이 같은 경우도 칩들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H20 수준의 어센드 910 칩이 나오더니 이제는 H100까지도 맞먹는 이런 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거 수출하지 말아라. 즉 다른 말식에서 중국의 AI 칩 수입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에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이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로 오는 거고, 중국의 AI 칩을 살 수 있는 제1의 구매자 집단이 어디면 중동이에요. 중동은 여러분 계속해서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하면서 뭔가 독립적인 길로 가려기로 했었고,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확실하게 같은 편에 들어선 거고, 중동이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조금 작긴 합니다만 세 번째 국가인 카타르에서, 이 세계가 가장 돈이 많죠. 이 나라에서 중국,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는 중국의 하웨이 칩 안 사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하웨이 시장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쪽으로 갔다는 부분에서 가장 두 가지 특징, 앞으로 미중 관세 협정이 어떻게 90일 동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위안화에 대한 부분적인 제어권을 미국이 갖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중국이 어떻게 합의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AI 전선을 명확하게 걷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해서 중국이 테슬라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실리를 취하는 입장으로 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 화해 무드 속에서 저는 어느 정도 결정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들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형성될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테슬라에게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체 기술력들을 높여내기 위해서 지금 바이두도 지금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중국에 허락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중국에서 가져 나갈 거라는 부분에서 이건 테슬라에게 이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화해 무드 속에서는 가능한 것이지 극한 대 극한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게 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전면적으로 허가하는 것들을 중국이 계속해서 딜을 협상 속에 집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인데 지금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지금 미중 간의 이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4월 달이었죠. 4월 말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분석을 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60%가 중국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이 부품마저도 통제해버리면 미국은 휴머노이드 못 만드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풀 것인지는 또 미국의 숙제라고, 미국 정부의 숙제라고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누가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마저도 테슬라에도 엄청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 히토리가 들어가거든요. 히토리를 쓰는 것을 테슬라는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체 전기 모터를 만들면서 히토리 함유량을 뭐 지난번에도 뭐 20%를 줄인다, 뭐 30%를 줄인다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산 히토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옵티머스를 만들려고 해도 5,000대를 만들고 나중에 이걸 뭐 5만 대 만들고 10만 대 만들려고 해도 중국산 히토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리를 가져오겠다. 미국이 지금 히토리를 채굴권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 히토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 미중 간의 갈등의 소진도 있고 이것은 테슬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미중이 빨리 협상해서 긴장과 협력을 동시에 두 가지를 유지해 주는 것이 테슬라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나 신호를 보시면서도 테슬라의 주가의 항방은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유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여기 유해 중에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는 뭐 예를 들자면 LFP 배터리는 지금 미국으로 올 때 관세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30%가. 그럼 지금 60%예요. 이것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LFP 배터리가 뭐 테슬라에게 왜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중국에 판매하는 차량에만 지금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저가 차량을 내놓는 데는 아마 LFP가 들어갈 거예요. 이 중저가 차량에 중국에 생산되는 건 중국 LFP 넣으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에 중국 LFP를 넣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문제가 풀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ESS 산업이죠. 여러분, 메가팩 ESS 산업 다 LFP잖아요. 다 중국산 LFP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막대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테슬라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100%가 넘었던 상황에서는 이거는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나마 30%로 줄었는데 또 LFP 배터리도 30%니까 60%의 거는 테슬라가 ESS 산업에서 수익률을 그냥 관세에다 다 갖다 줘야 된다는 거거나 아니면 이거의 가격을 이전시켜야 된다는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지금 유예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소식들이 분명히 들려올 텐데 LFP 배터리를 특수관세에서 예외시켜주는 것도 대단히 테슬라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머스크가 이제 다시 테슬라 본업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정부 일을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그 테슬라의 CEO를 좀 교체할 수 있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그냥 우려와 걱정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식의 매수와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뉴스 정도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언론 보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매수 매도를 잡으시면 안 되는데요. 자꾸 그런 압박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사회 차원에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뭐 후보를 물색해 볼 수는 있다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스티브 잡스도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는 테러를 당해서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흔히 말하는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거는 이 사회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자꾸 CEO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플랜 B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뭐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일을 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테슬라 브랜드에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 흔히 말해서 부정 여론은 그 연인들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싸울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진짜 금방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화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를 미워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저 브랜드 문제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SKT 유심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SKT 요즘 싫어지셨어요. 근데 그 SKT가 다시 좋아지려면요, 무진장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진 것을 회복하는데 꽤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CEO 이슈는 결국은 도지라는 것도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인데요. 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특수공무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특수공무원이라서 1년에 150일 이상으로 도지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월, 3월, 4월을 썼으니 거의 90일 썼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그거 일주일에 하루씩 출근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12월까지 하루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씩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나 이제 도지보다는 테슬라 신경 쓸게 라고 얘기한 거지. 당연하게 지금쯤에서는 도지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임이지만 레토릭으로 이렇게 자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얘기한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에 정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어떤 과제를 좀 수행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가장 큰 수행은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넘어야 될 허들이 기술적 허들만이 아니에요. 넘어야 될 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총괄해주고 책임 있게 아주 꼼꼼하게 기획해주는 능력들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면 과거에 애플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중국 공장 한 번도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툭하면 공장을 가요. 그리고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 공장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신모델이 나오고 있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고 있고 세마이 트럭의 생산 공장도 가봐야 되고 로보택시 공장에서도 뭔가 진두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터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도지에서 일할 때는 저는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당장 어차피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상회의로 했을 거고 당장 매일매일 챙겨야 될 일은 어느 정도는 굴러가는 거고 그 부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에 좀 집중하고 즉 로보택시가 런칭하기 직전에 가서 이거를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전 추론을 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팩트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할 일이 대단히 많아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지금 가장 큰 뭐 이벤트죠.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로보택시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로보택시가 비즈니스를 전개할지 이런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는 러너스 퍼밋이라고 해서 임시 운행권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임시 운행권이 나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운행 직원들이 300명이서 지금 오스틴에서 계속 달리고 있대요. 24시간. 이 주행 데이터가 모여지면, 그러니까 물론 운전하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안전요원이 앉아서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풀 블라운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라고 해서 이제 운전 면허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주행 마일은 다 모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할 수 있는 사전 조건들은 다 된 거고 지금 이제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지막 심사들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절차가 되고 있고요. 뭐 소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예행 연습 혹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것도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아이폰 앱이라든지 스마트폰 앱을 갖다가 깠더니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이제 팠더니 이미 그 뒤에 로보택시를 부르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강제로 멈추고 비상 신호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코드가 다 들어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보택시에 대한 준비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에서 20대 정도가 로보택시가 운행이 될 거고요. 그때까지 저는 로보택시 일반에 대한 기대 전망에 의해서 주가는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지금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6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치로 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천천히 말씀드리고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언론의 보도 태도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우리 심리적 감수성으로 보면은 저는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는 운전이라고 생각해요. 운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24시간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칼을 드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칼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죠. 네. 접시를 깨서 거기다 사람이 다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가다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확률이 적긴 하지만 큰 사고가 나오고 가슴 아픈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일하다가도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운전하면서 우리가 감성이 좀 더딘 거지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다쳐요. 근데 이게 감수성이 무뎌진 거죠. 뭐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인류에게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운전이에요.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와 접촉사고와 사망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것을 인간이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일로 그냥 규정하지만 이것이 자율주행 로봇이 할 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자율주행은 무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보택시는 인간보다 지금 10배 이상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10배 이상 안전하더라도 사고가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 관련된 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웨이모도 사고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자면 지도에 없었던 갑자기 우리식으로 하면은 전선주가 있다. 뭐 기둥이 있다. 그럼 얘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리고 웨이모는 지오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오 펜스라는 건 뭐냐면 지리적으로 펜스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HD 맵이 없기 때문에 고화질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넌 여기 들어가지 마. 그래서 저 사람이 저기 가더라도 넌 여기 내려줘.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한 지역, 자기네들이 학습하지 않은 지역, 자신들이 데이터로서 카메라로 찍지 않은 지역은 지오펜스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미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지 않아요. 웨이모를 구글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똑같은 경량 사고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하더라도 웨이모하고 똑같은 건 미국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왜요? 일론 머스크가 밉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보도가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테슬라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운영했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전봇대와 들이받아. 사람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그럼 여러분 클릭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이거는요 꼭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웨이모에 대해서 웨이모 가다가 멈춰 그래도 뭐 웨이모 뭔지도 모르겠고 잘 웨이모가 뭐 세상을 바꿀 것 같지도 않고 훌륭하긴 하지만 그 클릭 안 해요. 근데 언론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클릭을 많이 하겠어요?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겠습니까? 장사가 되고 돈을 버는 행위라는 거죠. 언론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언론사 계신 분들.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루실 거잖아요. 무인 차량 갑자기 멈춰. 뭐 그러면 로보택시 이래도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트래픽이 생기기 때문에 클릭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실 거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영상, 클릭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기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그널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부정적인 소식일 거다. 무사고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AI 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코드에 보니까 그록3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모델 Y의 예를 들면 뒷좌석에 터치 스크린이 없는 좌석 이 차가 있거든요.
그걸 하면은 좀 더 가격이 낮아져서 네. 그러면 내가 차를 멈추거나 쓸 때 이 터치 스크린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할 때는 이제 그로객에다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 빠른 속도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앱을 켜서 멈추고 이거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게다가 헤이 그록 차 멈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로보택시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몇 개 도시에서 올해 안에 자율주행을 로보택시가 운영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몇 개 도시로 확장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5개 도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5개 도시가 예상되고 있고 내년 2026년이나 2027년에는 2026년 말부터 될 거라 보는데 50개 도시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그리고 50개 도시에 예상되고 있고 뭐 올해는 5개 도시에 예상되고 할지라도 올해 5개 도시 하더라도 도대체 몇 대를 운영할 것인가. 지금 5월, 6월 달에는 맥스 20대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나 8월, 9월, 10월, 11월에도 20대만 하느냐? 아니, 이거는 시험 중인 거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테슬라는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웨이모도 들어가서 지금 현재 3,500대가 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5개 도시에서 미국 이걸 갖다가 더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7,00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10,000대 이상 내년에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몇 대 할 거냐라는 거. 만약에 보수적으로 우리 예를 들면 오스틴에서 여러분 우버 드라이버들이 실제로 하루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3,300대에서 3,500대예요. 자, 3,300대하고 3,500대가 진행되는데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해서 한 400대만 운영하지. 그러면 우버의 시장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물론 400대를 열심히 저는 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버는 비용이 마일당 $2가 나와요. 그러나 로보택시는 마일당 $1입니다. 그러면 훨씬 가격이 저렴한데 사람들이 테슬라의 것을 타겠죠. 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400대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냐. 이건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우버가 붕괴되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아니야 우리 한 2,000대 운영하지. 2,000대 운영하면은 우버가 9월 달 정도나 가을 정도 되면 우리가 매달 확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달 조금씩 늘려서 한 9월 정도에 2,000대까지 갔다. 이렇게 되면은 우버의 40% 정도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우버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테슬라가 정말 미친 듯이 우리 한 4,000대 운영하지 뭘. 그냥 오스틴을 갖다가 로보택시로 깔아버리지 뭘. 왜요? 테슬라 4,000대 생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차피 테슬라는 여러분 웨이모와 다르게 특수 차량이 아니잖아요. 특수 차량은 한꺼번에 뭐 400대 하려다 2,000대를 할 때 4,000대 이게 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차를 수입해 와야죠. 수입해 와서 거기다가 라이다 달아야죠. 특수 장비를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예를 들면 모델 Y 생산했는데 이번 달 팔고 남은 이 창고에 10,000대 있어요. 이건 10,000대 다 풀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모든 차량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서는 다 가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모델 Y 주니퍼 나왔는데 재고가 지금 10,000대 있네. 이거 10,000대 오스틴에 다 풀어. 이거 그냥 결정하는 순간 그냥 오스틴으로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미 허가가 떨어진다라면 6월 달에 잘 제대해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만약에 정말 2,000대만 가도요. 우버가 붕괴됩니다.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얼마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버를 얼마나 붕괴시킬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버의 매출 규모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버의 매출 규모를 뭐 우버보다는 저렴하게 할 거니까 50%를 테슬라가 가져온다라면 자, 여러분 주가 핵심 뭡니까?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멀티플이 이제 기대치죠. 기대치는 사실은 최고주죠. 테슬라는. 이제 기대치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선반영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월 달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로보택시의 실적을 뭘로 예측할 겁니까? 몇 대가 운행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 몇 대가 운행될 때는 우버 실적의 50%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반 정도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스틴에서 우버를 붕괴시킬 것이냐? 우버 시장을 50%를 뺏을 것이냐? 그냥 존재감은 없지만 그냥 의미 있게 한 400대 굴리면서 200대에서 400대 굴리면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올해 말에 가을이죠, 여러분. 잘 운영되고 있어. 그냥 요 정도만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이걸 사우디에도 가져가고 뭐 한국도 신청을 하고 일본도 신청을 하고 유럽도 가져가고 뭐 요 정도로 보여주기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예를 들면 이건 일론 머스크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경영진의 결정사항이죠. 이거 허가 받았고 5월달, 6월달 테스트 오케이였고 자 9월달부터 가는데 9월달부터 비즈니스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9월달부터 해서 그냥 초반부터 오스틴 같은 경우에 아무 문제 없으니 우버는 그냥 정리하지.
결정이 나면 테슬라 주가는 급상승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버하고 적절한 이 잠식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중간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근데 파괴적으로 우버의 시장을 초기부터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로보택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저는 대단히 급상승하게 될 거고, 이것이 올해는 5개 도시지만 똑같이 내년에는 50개 도시란 말이에요. 2026년 1월부터 50개 도시가 짠 되는 건 아니겠죠. 늘어나겠죠. 도시가 늘어나는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이 개선될 거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느냐 또는 모데레이트 중간적으로 그냥 온화하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느냐, 완전히 테슬라가 이 접근 방식은 바로 연결되는 게 실적이에요. 바로 실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멀티플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과 멀티플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50개 도시로 물론 일부에서는 150개가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건 조금 과장된 거고요. 저는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50개 도시가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50개 도시에서 공격적으로 안 가고 중간적으로 가게 돼도 미국 50개 도시에서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되면 우버는 그냥 문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테슬라의 주가는 우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버릴 겁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중반기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모든 전제 조건은 저는 근데 할 거라고 믿습니다. 테슬라의 AI 기술이, 즉 자율주행 기술이 충분히 성숙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조그만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큰 여론의 저항 없이, 처음에는 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접촉사고도 테슬라 로보택시 충돌해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방송에 보도하고 유튜브에 나오고 해가지고 큰 트래픽을 끌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러분 주가가 많이 출렁일 수 있고 플룩투에이션, 변동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을 수가 있지만 로보택시가 작동된다 할지라도 로보택시 운행되기 전인 5월 달에는 그냥 기대치로 멀티플로만 증가할 거고요. 그래서 6월 달, 7월, 8월은 6, 7, 8월은 대단히 변동폭이 저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고,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는 2026년에서 몇 개 도시로 확대되느냐 이런 소식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또 보셔야 될 것은 중국에서 그렇다면은 비감독, 그건 언슈퍼바이즈가 지금 로보택시인 거고요. 감독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또 확장되는 것도 보셔야 되는 거죠. 중국에서 확장되는 거 보셔야 되고, 유럽에서 확장되는 거 보셔야 되고, 지금 어제 보도에서는 일본하고 사우스코리아도 정부에 허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제가 언론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로보택시는 아닙니다. 감독하에서 일반 모델 3나 모델 Y의 신차에 쓰이게 될 거죠. 이런 부분의 어떤 시장 확대도 중요한 변수로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보택시만 두고 봤을 때는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량 판매 실적은 크게 어떻게 전망하세요? 로보택시는 차량 판매에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2026년에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들 차를 갖다가 돈 좀 벌어와 로보택시처럼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허가가 난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로보택시가 2026년까지는 진행될 거고요. 기술적으로도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델 Y 지금 주니퍼에는 앞 범퍼에 지금 원래는 카메라가 8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9개로 카메라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있어야만 로보택시가 될지 아닐지는, 비감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델 3와 모델 Y에 있는 차량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물리적인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반 차량이 쏟아지면서 로보택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로보택시로 돌아다니는 그 기술력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걸로 돈은 못 벌어도 나도 저렇게 무감독으로 2026년이나 2027년에는 탈 수 있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하면은 테슬라의 일반 차량에 마케팅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만큼 테슬라 일반 차량 모델 3와 모델 Y에 대한 판매도 마케팅 부스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중저가 차량이 나왔는데 뭐 대참사 안 팔려 아무도 안 사 뭐 이러면 큰일 나죠. 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 이 중저가 차량이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유의미하게 판매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중국의 중저가 BYD를 비롯하여 이런 차량들의 경쟁과 테슬라가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중국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판매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은 이 테슬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당분간은 그래도 이 로보택시가 될 거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거네요. 네, 옵티머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거는 이례적인 멀티플 기대치에만 성장이지 옵티머스가 당장 여러분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돈을 벌어주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보택시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2025년 하반기 3분기하고 4분기에는 매출 재무제표에 기타 재무제표든 서비스든 찍힐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로보택시가 자율주행에 매출에 기여한 것이 로보택시가 찍힌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찍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것이 어느 규모로 찍힐 것인지를 보게 되면 5개 도시를 보더라도 이게 되게 공격적으로 테슬라가 나간다 또는 되게 모데리트하게 그냥 중간값으로 나간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년도에 50개 도시로 확장되면 곱하기 50개 도시 해가지고 대충 매출을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 증가와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거잖아요. 이건 순이익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순이익과 순이익의 증가분이 중요한 밸류에이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드디어 로보택시가 밸류에이션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멀티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선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로보택시가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뉴스가 날 거잖아요. 그럼 그때그때 이렇게 약간 주가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연방 정부에서는 페더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조금은 자잘구레한 사고까지도 지금은 다 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잘구레한 인명 피해가 없는 어디 가서 옆 차량 가서 기스가 났다든지 주차하다가 부닥쳤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경미한 사고는 이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연방에서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이겠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인명 피해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인간보다 10배 안전하다 할지라도 1년에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10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20대가 운영될 때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여기에 400대가 운영되고 2000대가 운영되고 텍사스 오스틴에만 정말 어그레시브하게 해가지고 4000대가 운영된다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 사고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고다.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다. 텍사스 워낙 이런 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변동폭이 심하고 또 이건 운전자가 저쪽에는 음주운전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인간보다 더 10배, 20배, 30배, 나중에는 100배 안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저 운전 앞에 있는 사람이 맥주 한잔 하고 나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불안해요, 여러분. 그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인류에게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에 대한 수용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 수용성들이 로봇이 사고에 대한 것에서 대해서는 되게 준엄하게 꾸짖을 거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기에 테슬라의 사고가 날 때마다 주가 변동은 피하기는 어렵다. 근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 기회로 삼으실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과 투자 철학에 저는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네. 지금의 이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적립식 투자하는 게 괜찮은 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분산 투자가 항상 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최근에 이번 주 매주 사실은 조금씩 사다가 요번 월요일부터는 멈췄거든요. 사실 지난주부터 멈췄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다시 저희 계산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까.
얼마큼 떨어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그때 살까 2분기 실적 나올 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살까 뭐 좀 모아뒀다가 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시기긴 해요. 저는 사실은 지난 4월 달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 한 1,000만 원어치 정도의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네. 4월 달에는. 그래서 저는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만 지금 왜 돈이 나는 그것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을 제가 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가족들 톡방을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시그널을 반드시 적어라. 그리고 그 근거를 몇 줄이라도 적어라.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형이라든지 여동생, 한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요즘 들어오면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리튬 아메리카스를 4월달에 샀었는데 왜 샀는지를 이유를 적어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내년 6월까지 그 돈을 묶어둘 수 있다라면 분산으로 테슬라 주식을 지금 올랐어도 구매해도 좋다라고 저는 가족들에게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자체 판단하실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레버리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되게 높은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하셔도 좋죠.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싶네요. 근데 뭐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게 되시면 이 흔히 말하는 효과가 상승했던 효과가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빼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빼야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 여동생이 막 자기 5월달에 무조건 그러니까 4월 말에 무조건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내가 어디서 대출 받아서라도 좀만 더 견뎌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빼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분들이 레버리지를 들어가면 상승 효과가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6월에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Q가 이제 출시 예정인데 반응이 좀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거로 보시나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여러분 저는 모델 X는 네. 사라질 거라고 봐요. 굳이 뭐 자율주행의 시대에 X라는 이 날개 이거 처음엔 조금 해서 네. 탔지만 이건 니치 마켓으로 벌써 가고 있잖아요. 모델 S는 그 니치 마켓에서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차량, 사고가 나지 않는 차량이라면 굳이 대형 차량, 큰 차량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갈수록 차량의 크기와 중저가 차량에 대한 선호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율주행 타는데 되는데 굳이 뭘 내가 뭐 차박 1년에 몇 번 한다고 저는 아직 해보지도 않았지만 네. 차박용 차를 사겠어요. 저는 정말 도심 외에는 저는 차를 산 지 지금 새 차로 제가 테슬라 나오기 1년 전에 차량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매했었는데 지금 구매한 지가 벌써 6년, 7년 되는데 4만 킬로도 안 탔어요. 네, 신차급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 하냐 차를 그렇게 세고만 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 서울을 벗어나면 무조건 기차를 타거든요. 네. 그리고 기차를 타지 않는 도시로 가는 건 가능하면 거절하고 네.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뭐 저녁에 술 약속이 있다고는 차를 안 타고 네. 뭐 이동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중저가 차량이 한국에서도 자율주행이 풀린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중저가 차량을 반드시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소비자들의 판단인데요. 저 같은 판단이 지금은 소수일 수 있으나 자율주행이 로봇택시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차량에 대한 중저가 차량에 대한 니즈는 수요는 더 커질 수 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으면서 로봇택시가 너무 많이 다니는데 지금 비용이 지금 우버의 반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택시 가격의 50%로 도어 투 도어로 언제든지 부르면 로봇택시가 내 집 앞에 와 있고 내 목적지까지 바래다 준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지금도 저 주변에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자가용 운전하는 것보다 택시가 더 싸다. 택시 그냥 모든 거를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만 타도 네. 자가용 비용에 감가상각에 그다음에 유지비에 그다음에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치면 택시가 더 싸다 사실은. 근데 사람이 택시를 안 타게 돼 있는 거고 항상 또 부를 때마다 쾌적한 택시가 오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 로봇택시 사이버캡은 설계도 잘했어요. 로봇 청소가 가능하게 해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점점 많아지면요, 전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예요. 굳이 자동차를 내가 가져야 되나? 이런 분들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모델 Q라든지 앞으로 나올 모델 2도 그렇고 이러한 중저가 차량의 니즈는 저는 자율주행의 성공만큼 마찬가지로 정비례하면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하면 보통 이제 스마트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 한마디로 좀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플은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갖추면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어떠한 비즈니스적인 장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 정부도 애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4월달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관세를 저렇게 올리면서도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예외 조항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이폰입니다. 물론 애플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판매될 아이폰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못 옮깁니다. 인도로 옮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은 중국 부품을 갖다 써야 돼요. 마지막 최종 조립을 인도에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부는 미국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을 바로 예외를 해줬던 것이 미국의 각종 연기금, 공무원 연기금, 경찰 연기금, 소방사 연기금, 교사 연기금들의 핵심 자산이 애플이에요. 만약에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미국 연금 체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애플 주식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채권 다음으로 미국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자산을 애플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자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즉 이런 연기금들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이전에 빠져버리면 대단히 큰 충격이 자산시장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애플 주가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해서 크게 성장해서 큰 돈 벌어야지라기보다는 애플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애플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되면서 심각한 속도로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물론 금과 비트코인과 뭐 이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기능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금과 채권은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애플은 어느 정도 받쳐준 거에서 네 번째로 안전한 자산이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미국의 포트폴리오, 개인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애플은 반드시 비중이 가져간다. 그래서 애플 주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애플은 좀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애플은 우선은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이폰에 있어서는 압도적이죠. 아무리 중국에서의 매출이 지금 아이폰이 떨어지고 있는 것 하웨이의 추격이 가장 크죠. 그 부분에서 이거는 애플의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는 것하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한국도 보면은 10대 20대 아이폰 점유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맥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보기엔 부수적인 거고, 아이폰과 연결된 제품, 아이폰이 팔리면요 반드시 에어팟도 함께 팔립니다. 아이폰이 팔리면 애플워치도 함께 팔립니다. 이러한 번들링, 자신들은 묶어서 팔지 않지만 번들링으로서 상품은 내놓지 않지만 깔려있는 임플리시트하는 암묵적인 번들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어팟과 애플이 워치가 함께 팔리는 효과가 대단히 강력한 하드웨어에서 수익을 대단히 많이 낼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애플의 큰 가장 강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가 요즘 가파르죠. 앱스토어라든지 또는 뭐 애플 TV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또 위험 요소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앱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7대3, 즉 서드파티 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70%를 먹고 30%를 애플이 가져가는 거. 처음에는 여러분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땐 이거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7 가져가고 또는 8 가져가고 이 서드 파티들이 2나 3 가져갔거든요. 이 관계를 역전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앱스토어의 시장도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 인앱 구매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넷플릭스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래도 넷플릭스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꼭 웹에서 구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앱에서 막 구독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또 뺏기거든요. 그래서 전 티빙도 가능하면 티빙은 이제 가끔씩 1년에 한두 달 정도 보는데 볼 때 꼭 웹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앱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서비스 매출이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구글하고 맨날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파리의 기본 검색을 구글 검색을 쓰는 걸로 해서 매년 받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100억에서 200억 달러 이 작은 돈 같지만 100% 순이익이거든요. 비용이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날아간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애플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는 교체 주기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힘들었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좋았던 게 뭐냐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체 주기예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는 전 세계에서 탑으로 짧았습니다. 0.7개월 평균이. 즉 피처폰 6개월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독일 지멘스가 망합니다. 왜요? 2.7년, 3.5년 뭐 이랬거든요. 안 바꿔요. 던져도 막 돌처럼 깨지지도 않아요. 막 바꾸고 싶어서 막 떨어뜨렸는데 슬쩍 떨어뜨려 봤는데 안 깨져요. 그러면서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문제가 뭐냐면 교체 주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제는 좋아졌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은 과거에 노트북보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년 쓰지 뭘 4년 쓰지 뭘 저만 해도 요번에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아이폰을 그 전에 4년 썼거든요. 4년 써도 문제가 없었고 이제는 바꿔줘야 될 정도의 배터리 수명과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쓸 수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4년 쓰면 저야 좋지만 소비자는 좋은 거죠.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4년 쓰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교체 주기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 애플이 상승하지 않고 있고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뭐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그만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애플 쓰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가장 기대했던 거는 시리가 똑똑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시리가 똑똑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이것을 갖다가 2027년으로 연기를 한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2027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연기를 했는데 지금 2026년 정도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올해는 늦어도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애플이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정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이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부분에서 앞으로 애플이 주가가 모멘텀을 갖기는 1년 안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애플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시리가 똑똑해지고 이것 때문에 저 시리를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은 그전 하드웨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 충분히 애플은 주가는 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 오픈 AI라든지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뭐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AI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애플의 가장 큰 약점이고 AI를 끌어올려줘야 애플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애플의 하드웨어 매출이 급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심하게 빠질 일은 없지만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애플의 지금 건실한 지금에 있는 수익률 그다음에 뭐 매출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급하게 빠질 일은 없는 안전 자산이지만 그리고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갈 거지만 흔히 말하는 모멘텀으로 뭐 급상승하는 모멘텀은 애플이 AI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 뭐 이메일 요약해 주는 거 한 번도 안 썼고요. 쓸 이유도 잘 모르겠고 뭐
이모티콘을 그려준다.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이상을 기대했는데 기대를 지금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애플은 그러나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왜요? 테슬라하고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일반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테슬라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구글의 웨이모는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다 하드웨어를 다 따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장할 수 없는 제한성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플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갑자기 똑똑한 시리가 나타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멍청한 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셨잖아요.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별로. 간단한 질문들, 간단한 날씨 질문들 뭐 이런 거 할 뿐인 거잖아요. 근데 시리가 여러분 챗GPT처럼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뭐 궁금한 것들 뭐 급하게 물어봐도 바로바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면 검색까지 해서 얼마나 시리를 많이 쓰겠습니까? 이 시리가 챗GPT 수준으로 똑똑해지지 않는 이상 애플의 모멘텀은 생기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서프라이징으로 정말 올해 막 갑자기 WWDC라고 해서 6월 달에 이제 애플에서 행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서프라이징 우리가 감춰놨던 거야. 똑똑한 시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GPT하고 싸워도 이기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애플 주가가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빠져 있는 모습인데 그럼 이 박사님 말씀대로 이 약간 안전자산의 느낌이라면 지금 같은 때 좀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는 몰빵하는 기질이 있으셔서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당장 수익성이 높을 것에 베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 주식은 점점 한국에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애플 주식은 좀 어느 정도 견고하게 구성 요소로 가져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말씀. 쉽게 애플 주식을 팔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안전적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좋게 봅니다만 얼마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려면은 가슴이 몇 번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그랬었잖아요. 지금 내렸다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은 또 기뻐하시겠지만 그 내려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 조이셨어요. 이것이 계속 가는 건 아닐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한 마음 조마조마하심. 물론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혀 걱정 없으시지만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거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셨겠어요. 이제는 뭐 다시 또 많이 웃고 다니실 거고 먹는 것도 훨씬 더 맛있는 걸 사 드실 게 있지만 이런 것에 조마조마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심리가 저는 90%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심리가 중요한데 이 심리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투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스 호수가 못 가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독일에서 한 11년 살았기 때문에 쭈리히나 루체른 이렇게 호수에 가면 정말 백조가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스위스의 백조가 호수에 나타나면 미국에 있는 칠면조가 죽는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칠면조는 정말 행복하게 살거든요. 1000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추수감사절 때 다 죽습니다. 네. 블랙선이 놀란 칠면조가 죽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투자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이걸 못 견뎌서 매도를 하시는 거죠. 이번 4월 달에 매도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거예요. 불안감. 네.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매도하자. 역시 손절이 중요하다니까. 그래 손절 들어가자. 저 손절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절 대단히 중요한데 이 주식은 제가 롱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블랙스완이 나타났다가 이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일시적이고 이거는 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포모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심리에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에서 나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남들 살 때 나도 사고 남들 팔 때 나도 사는 포모도 있지만 티나라는 것도 있습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지금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클 경우에 시장의 유동성이 클 경우 금으로도 가고 비트코인으로도 가겠지만 주식시장 채권으로도 가겠지만 주식시장으로도 돌아올 돈은 너무나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내가 현금 20% 마련해 놨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판단. 미국이 저는 자꾸 여러분 트럼프는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한번 당선이 됐으면 대통령 그가 펼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자기 계획 속에서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140%를 갖다 중국에 하고 내 임기 끝까지 140%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절대 주지 않았죠. 이게 미친 거죠.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한 흔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이건 일시적인 블랙스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면 매도하셨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환희가 끌고 있는 거잖아. 흰백조가 나타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또 답일까? 저는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철학과 투자 전략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이 팔기에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팔았다 샀다 하는 것도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심리전이지만 제가 과거에 한번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그걸 처음 얘기했죠. 성장길 TV에서 욕 바가지로 먹은 것이 400달러를 넘으면 제가 테슬라 주가 팔겠다 얘기했다가 제가 저 가족들은 팔게 했어요. 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480까지 가는 바람에. 그래서 400 구간에서 480까지 욕 먹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그런데 파는 것과 사는 시점들을 여러분 테슬라를 가지고서 나는 테슬라 요즘 유튜브 보면 다 2,000달러 간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2,000달러까지 내가 장롱에다 묻어두리라? 이건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정말 강심장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000달러가 온다는 확률 100%도 아니고요. 갑자기 또 테슬라 주가가 또 200달러를 이렇게 막 내려가면 밤잠을 설치시다가 100달러 가기 전에 팔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현명하다는 건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데 반순환적으로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남들이 fear, 공포, anxiety에 있을 때 구매하고 물론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1대1 공식은. 남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탐욕스러울 때 매도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건 그렇게 공식으로 도입할 수 아닌가. 사이클과 관련돼서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매수하고 사이클이 좋을 때 매도하는 이런 것을 사실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과 저도 그걸 배워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요즘 그런 걸 되게 꼼꼼하게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하면서 테슬라나 애플도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자자 입장에서 애플을 봤을 때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애플의 아까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애플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신제품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자체 칩 M4가 지금 나와 있죠. M3, M4, M5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그때마다 살짝 반등을 합니다. 저는 M4 정도는 M4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애플이 과연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구가할 것인가 과연 엔비디아의 그 GPU 그쪽 블랙웰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인가 AMD의 미를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애플이 데이터 센터용 이 AI 칩을 자체 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지금 현재 약속을 했고 지금은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여기에는 애플 고객의 데이터만 보관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하게 해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을 분명하게 약속을 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뉴스도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저는 작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너무 많으니까 대표적인 것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 하웨이가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 중국 시장에서 애플 의존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너무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이 리쇼링이 돼가지고 애플이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생산 못하고 인도에서 생산 못하면 애플에게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리쇼링에는 경향성이지 다음 달부터 애플이 갑자기 중국에서 조립하던 거를 폭스콘이지만 물론 대만 기업이 한 거지만 미국에서 한다? 미국에서 거기에서 조립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조립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립할 만한 인력도 미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있다 할지라도 부품의 생태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국의 제조 현장과 관련돼서는 주가에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너무 요동칠 때는요. 요번에 제가 배운 거예요. 그냥 와인 한잔 하면서 호숫가에서 예를 들면 백조가 나오면 네. 그 백조가 있는 곳에서 와인 한잔 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이러한 여유도 필요 없고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웠나를 저는 이번에 반추해 보려고 해요. 저도 두려웠거든요. 저도 두려웠었는데 또 이런 거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투자의 지혜를 마련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매번 반성하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성찰하면서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정길 TV와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